시어머니만 없으면 속 썩을 일이 없어. 저는 복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 집을 팔아 3억을 준 며느리가 친정 언니에게 저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1년만 더 버티고 근처 오피스텔에 쫓아내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두었더라고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버림받아야 하는 걸까요? 68배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몰랐죠.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산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대출 갚느라 고생했던 곳이죠. 거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참 예쁘게 들어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서 그 노을을 보며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에서 늙어 죽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었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죠. 장례를 치르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어요. 신발장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슬리퍼를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혼자구나,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3년이 지나니 조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간단히 밥을 해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고향 친구 미경이랑 통화를 하죠. 저녁에는 책을 읽다가 잠들곤 합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연금이 월 70만 원, 보험금을 조금씩 꺼냈으면 여유롭진 않아도 살만했어요. 아껴 쓰면 10년은 버틸 수 있겠다 싶었죠. 무엇보다 이 집이 있었습니다. 시세가 5억 정도 됐어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죠. 이 집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왔어요. 며느리 서영이와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요.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할머니 하며 뛰어오는 민준이를 안을 때면 피로가 싹 풀렸어요. 손주는 올해 6살이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볼이 통통한 게 어릴 적 도윤이를 쏙 빼닮았죠. 엄마, 밥은 잘 드세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응,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는 과일을 사왔어요. 어머니, 요즘 제철 사과래요. 드세요. 고마웠습니다. 효도라고 하기엔 작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아들이 잘 살고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이와 서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손주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도윤이가 서영이를 쳐다봤어요. 서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일까? 말해봐. 뭔데? 서영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희가 경기도 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민준이도 크고 있고 더 넓은 데서 키우고 싶어서요. 그 아파트가 10억인데 저희 돈으로는 5억이 부족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억이라고요? 서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아파트도 5억쯤 되잖아요. 그 돈을 저희한테 주시고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좋은 방으로 드릴게요. 햇살 잘 드는 방으로요. 저는 멍했습니다. 내 집을 팔라고? 함께 살자고? 도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 저도 걱정돼요. 만약에 쓰러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저희랑 살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도윤이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서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손주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정말?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내 집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닐까?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급한 게 아니라더니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 다른 사람이 관심 보이고 있대요.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할까? 20년을 살았는데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 하지만 손주 생각이 났어요. 민준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힘들어하는 것도 보기 싫었고요. 고향 친구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미경이는 받았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경아, 나 고민이 있어. 그리고 상황을 다 털어놨습니다. 미경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집은 내 마지막 방패야. 신중하게 생각해.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민준이가, 미경이가 말을 끊었어요. 손주 핑계 대지 마.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미경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집을 팔기로요. 손주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집 팔게. 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옆에서 서영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절대 후회 안 하시게 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했어요. 잘한 결정이겠지. 아들 내외가 저렇게 기뻐하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을 파는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부동산에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받고 20년 살던 집을 떠났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 집 떠나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5억 원을 아들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도윤이가 감사하다며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며느리 서영이도 전화로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경기도 신도시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은. 신도시 아파트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새 아파트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거실이 넓었고 창문이 커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서영이가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소파는 베이지색이었고 식탁은 원목이었어요. 벽에는 예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서영이가 한쪽 방을 열어줬어요.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창문 하나.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햇살 좋은 방으로 들인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드세요? 서영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다. 고마워. 처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 민준이가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일어났어?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도윤이가 출근하고 서영이가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집 정리를 도왔어요. 며느리 서영이는 극진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다녀오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매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 내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집 한 개 잘한 결정이었어. 손주 민준이와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제가 돌봤어요. 그림책을 읽어주고 블록 놀이를 하고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최고 하며 뽀뽀를 해줄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맛에 사는구나. 이 행복을 위해 집을 판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변화를 느낀 건 부엌에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생 해온 제 손맛이었죠. 식탁에 차려놓고 가족을 불렀어요. 밥 먹어라. 도윤이와 서영이, 민준이가 앉았습니다. 서영이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그러더니 얼굴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짜지 않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서영이가 국물을 더 떠먹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 입맛에는 좀 짠 것 같아요. 다음엔 조금만 싱겁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싱겁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찔렸습니다.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먹더니 왜 갑자기.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입맛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에 서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침은 제가 간단히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아침 준비는 제가 안 해도 됐습니다. 서영이가 간단한 토스트나 시리얼로 대체했어요. 내 음식이 입에 안 맞나? 저는 도윤이에게 물었어요. 도윤이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서영이가 그냥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도윤이의 눈이 피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는 부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저 TV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요.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저는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낮췄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서영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요. 그 후로 TV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볼륨이 혹시 클까? 서영이가 귀찮아하진 않을까? 저는 이어폰을 사서 끼고 TV를 봤어요. 불편했지만 눈치 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또 있었어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그런데 서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잠에서 덜 깬 것 같았습니다. 응, 일찍 눈이 떠졌네. 아, 네. 서영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는 좀 늦게까지 주무시면 안 돼요? 저희도 평일에 피곤해서 주말엔 좀 쉬고 싶거든요. 늦게까지 자라고요? 저는 평생 새벽에 일어났는데 도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서영아, 엄마는 원래 일찍 일어나시잖아. 서영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말만이라도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쉬고 싶잖아요. 배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배려를 안 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 후로 주말엔 새벽에 일어나도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이 밝아오는 걸 보며 기다렸어요. 8시가 되면 그제야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도 조용히 갔어요. 물 내리는 소리도 크게 날까봐 신경 썼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어머니 덕분이라고 했던 서영이가 어느새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눈빛에서, 한숨에서 느껴졌어요. 제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민준이랑 보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제가 돌봤는데 이젠 서영이가 직접 챙겼어요. 어머니, 오늘은 민준이 학원 등록했어요. 셔틀로 다니니까 어머니는 좀 쉬세요. 쉬라는 말이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끼어들지 마세요처럼 들렸어요. 도윤이는 어땠냐고요? 아들은 아내 눈치만 봤어요. 저와 서영이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흐를 때마다 도윤이는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끔 저한테 와서 엄마 서영이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해요. 이해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이해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점점 제 방에만 있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면 눈치가 보였어요. 부엌에 가면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TV를 보면 볼륨이 신경 쓰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미안했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여긴 아들 집이니까. 나는 얹혀 사는 사람이니까.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3억을 줬는데. 내 집을 팔았는데. 왜 나는 이 집에서 손님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아니, 손님보다 못해요. 손님은 최소한 환대받잖아요. 저는 환대가 아니라 눈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나 요즘 좀 힘들어. 미경이가 걱정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음식간 이야기, TV 볼륨 이야기, 주말 아침 이야기 다 말했습니다.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수가 내가 뭘 했어. 집은 내 마지막 방패라고. 그걸 팔았으니까 이제 내가 약자인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방패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맨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랑 손주가 있잖아. 참고 살아야지 어떡해.
저는 체념하듯 말했어요. 미경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 건강 챙겨.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별만 반짝였어요. 그렇게 숨막히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작아지고 자존심도 작아졌습니다. 5억 원을 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요즘은 애들 퇴근하고 오면 방에만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면 눈치가 보이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문득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걸어 거실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서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괜히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아서요.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서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정 언니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엿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가 끝나면 나가려고 기다린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속 썩을 일이 없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아니, 1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 처음엔 참을만 했어. 그래도 5억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한계야. 서영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음식가는 맨날 짜지, 새벽부터 부스럭거리지, TV는 크게 틀지.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져. 늙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 늙은 사람.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도윤이한테 말했지. 1년만 더 버티자고. 그리고 근처 오피스텔이라도 얻어들이자고. 생활비 조금 보태서. 그러면 우리도 숨 좀 쉴 수 있잖아. 오피스텔. 버티자. 생활비 조금 보태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까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죽겠어. 그래도 어떡해. 같이 살기 힘들어. 시어머니가 거슬린다고 솔직히 말할 수도 없고. 거슬린다.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거슬리는 존재였어. 1년 넘게 참고 있었던 거야. 5억 받았으니까 참은 거야. 응, 알았어. 언니 조언대로 할게. 조금만 더 참고 다음 달쯤 슬슬 말 꺼내볼게. 어머니한테.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속 썩을 일이 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계속 반복됐어요. 거슬린다. 버티자. 오피스텔. 제가 어떻게 했길래 내 집을 팔아서 줬는데. 그런데 나를 쫓아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베개가 다 젖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 그 단어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창문 밖이 희미하게 밝아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눈물은 멈췄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편 병간호하느라 고생했고 아들 키우느라 청춘 다 바쳤어. 그런데 이게 보답이야? 쫓겨나는 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내 돈을 돌려받을 거야. 아침이 됐습니다. 도윤이와 서영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민준이도 있었죠. 서영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웃음이 가짜였구나. 1년 넘게 속았구나.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서영아. 할 말이 있어. 둘이 저를 쳐다봤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개월 안에 5억 원을 돌려줘.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윤이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다 들었어. 저는 서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친정 언니한테 한 말. 시어머니만 없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1년만 더 버티고 오피스텔 얻어드리겠다고. 서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5억 줬으니까 참았던 거지. 내가 거슬려서 못 참겠다며? 그래, 알았어. 그럼 내 돈 돌려줘. 그리고 나는 나갈게. 도윤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오해해요. 서영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오피스텔 계획. 너도 동의했잖아.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서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심이었다는 걸, 참고 있었다는 걸. 진심이 아니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 그 안에 돌려줘.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법적 대응. 그 말에 도윤이와 서영이가 동시에 얼굴을 들었어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라도 돌려받을 생각이었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심한 게 뭐야? 5억 주고 쫓겨나는 게 심한 거지. 내가 5억 놓고 오피스텔 갈 이유가 뭐야? 서영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당하고 살 순 없었습니다. 식탁을 떠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야. 정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미경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배신감에 비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의 존엄을 지켜. 끝까지 밀어붙여. 미경이의 말에 힘이 났어요.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이 집을 떠날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야. 그날 저녁 도윤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윤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가 그런 말한 거 저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오피스텔 계획.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긴 했어요. 근데 진심으로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서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엄마를 쫓아내려고 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도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8살 먹은 아들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가 평생 뭘 위해 살았는지 알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 아빠 병간호하면서 10년을 보냈어. 아빠 떠나고 3년 동안 혼자 버텼어. 그리고 남은 전부를 너한테 줬어. 집을 팔아서. 근데 내 아내한테 거슬리는 존재래. 숨통이 막힌대.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서영이 눈치만 보느라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면 끝이야? 내 돈 돌려줘. 그게 진심으로 미안한 거야. 도윤이가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3개월 안에 돌려드릴게요.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결정을 내리니까 마음이 가벼웠어요. 물론 슬프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도윤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을 다시 매물로 내놓기로 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 집을?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5억을 구하려면 집을 팔아야 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서영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서영이는 며칠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방에만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이 나갔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라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어요.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이 진행됐어요. 그 사이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책 몇 권. 1년 반을 살았는데 짐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손님이었구나. 그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잔금이 치러지는 날 도윤이가 5억 원을 제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엄마, 입금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5억 원.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내 돈이 돌아왔구나. 도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됐어. 하지만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한번 생긴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생각해 둔 게 있었어요. 여행 갈 거야. 도윤이가 놀랐습니다. 여행이요? 어디로요? 유럽,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2개월 정도. 사실 유럽 여행은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던 곳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약속했었죠. 여보, 은퇴하면 유럽 가자. 파리 에펠탑 보고 스위스 알프스도 보고. 그 약속을 혼자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당분간 나를 찾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 내가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2개월 후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서영이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영이를 쳐다봤어요. 미움이 있냐고요?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어요. 이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시어머니랑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 말은 너무했어요.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말은. 잘 살아. 저는 짧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신도시의 높은 아파트들이 멀어졌어요. 1년 반 동안 살았던 곳. 행복했던 적도 있었고 눈물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안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이랑은 국내 여행만 다녔거든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여보, 나 혼자 가요.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2개월 동안 쉬면서 생각 정리하자. 그리고 돌아와서 새 삶을 시작하자. 유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리에서 에펠탑을 봤어요. 밤에 반짝이는 불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세느 강변을 걸으며 남편 생각을 했어요. 여보, 여기 정말 예뻐요. 당신이랑 같이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설산과 푸른 호수.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나중에 미경이한테 보여줘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을 구경했어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 아직 서 있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오래 남는 건 결국 사랑과 노력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2개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혼자 여행하니까 자유로웠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봤어요.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도윤이랑은 어떻게 해야 하지? 완전히 연을 끊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예전처럼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까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달려왔어요. 괜찮으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걱정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움보다 걱정이 먼저 느껴졌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괜찮아. 여행 잘 다녀왔어. 도윤이가 제 가방을 들었어요. 차로 가는 길에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그 집 팔고 근처 빌라로 옮겼어요. 빌라로 이사했다니. 10억짜리 아파트에서 빌라로.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니까. 서영이는? 저는 물었어요. 도윤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사죄하고 싶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마음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5억 중에 2억은 너한테 빌려줄게.
새로 전세 얻을 때 쓰렴. 도윤이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 이자는 안 받을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힘들게 사는 건 보기 싫었어요. 나머지 3억으로 엄마는 근처에 작은 아파트 얻을 거야. 혼자 살 거야.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쟤 때문에. 내 탓만은 아니야. 같이 사는 게 원래 쉬운 게 아니니까. 일주일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도윤이네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남편 사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여보, 새 집이에요. 어때요? 저는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가 집들이를 왔어요. 야, 여기 좋다. 미경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내 집이 있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집, 내 공간,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곳. 한 달 후 서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서영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서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서영이를 바라봤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어요. 이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서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서영아, 솔직히 말할게. 너한테 아직 마음이 풀린 건 아니야.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아팠어. 서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도윤이 아내고 민준이 엄마잖아. 완전히 남이 될 순 없어. 앞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자. 가끔 만나고 명절에 보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아들과의 사이에 생긴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 내 공간이 있어야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 68배 새 삶을 시작했어요.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미경이랑 수다를 떨어요. 가끔 도윤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놀러 와요. 손주를 안을 때면 여전히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도 괜찮고 TV를 크게 틀어도 괜찮아요. 음식간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늦잠을 자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자유롭고 평화롭고 존엄한 삶.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 거예요. 제 방식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